방사능, 방사선, 방사성 물질,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막연히 두려우면서도 걱정부터 생기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와 같은 과거에 겪었던 몇몇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라둔 침대 파동도 한 몫을 담당했죠.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1년 뒤인 2022년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이 일본 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결정된 일도 있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방사성 물질 그리고 방사능에 관한 올바른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철저히 감시하는 방법에 관한 그런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방사능 물질과 방사선은 사실 지구 탄생 이래로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자연현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핵물리학의 지식은 말해줍니다. 원자력 발전과 같은 직접적인 핵 에너지 사용 외에도 병원과 연구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방사선들 중 가장 익숙한 존재들의 예를 들어보자면 엑스레이와 CT, 암치료에 사용되는 펫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방사능 물질을 제작하는 사이클로트론 등이 있죠. 산업체에서도 이러한 방사선 기술을 다방면에 활용하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는 방막 가공공업, 비파괴 검사 등의 영역에서 방사선은 인류에게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죠. 가히 현대 문명과 뗄 수 없는 주요한 존재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해야 할 문제는 그 양과 방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레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가 국민을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 주요 과제들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라는 매개체를 통해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죠. 특별히 후쿠시마 연안 방사성 물질 방류 이후 우리나라 주변의 해상 생태계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인지, 그 심각성은 어느 수준인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양 방사능 수치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후키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국토 환경 방사능을 감시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과학후키는 먼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해수 속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지에 관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땅이 어느 특정한 위치를 지점이라고 부른다면 바다에서의 어느 특정한 위치를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총 32포인트, 즉 32개의 정점으로부터 해수 방사능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정점의 표층, 심층 등 여러 위치에서의 해수가 킨스로 도착하면 해수 속에 녹아들어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인 세슘과 최근 이슈가 된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인 삼중수소, 이 두 가지 핵종을 분석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죠. 먼저 감마 핵종에 대한 전처리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착한 해수는 가장 처음으로 냉장 창고에서 만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 약 7에서 10도 사이로 냉각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실험 결과가 보다 정밀하게 계측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는 과정 중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냉각된 해수는 가장 먼저 1차 여과를 통해 해수 속에 부여하고 있는 진흙, 찌꺼기 등이 제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이물질 속에서도 방사성 붕괴 핵종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순수하게 해수에서 계측되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20리터씩 3번, 총 60리터의 해수를 잘 여과했다면 이제 이들을 수조에 옮겨 지금 보고 계신 노란색의 분말인 AMP, 인몰리브덴산 암모늄이라는 물질을 넣어준 다음 교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교반이란 골고루 저어주어 잘 섞이도록 만들어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해수와 AMP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반을 하는 것입니다. 이 AMP가 해수 속의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흡착하게 될 예정인데, 이렇게 흡착된 AMP를 다시 모아 방사능 계측기기로 측정하면 해수 속 세슘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MP가 해수의 온도가 상온 또는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해수 속에 녹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AMP가 잘 세슘을 흡착하게 만들기 위해 해수를 차가운 상태로 유지했다가 실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교반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성능 과정을 멈추고 AMP가 바닥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려준 뒤 모두 가라앉았다면 위에 있는 물부터 제거해주고 바닥에 붙은 AMP를 수거합니다. 수거한 AMP를 진공 펌프가 연결된 여과기로 옮겨 아까 전에는 부유물을 제거해 깨끗한 해수를 얻기 위한 여과를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부유물, 즉 AMP를 분리할 목적으로 여과를 진행합니다. 여러 번의 여과와 분리 과정을 거쳐 최대한 AMP의 소실이 없이 여과를 진행했다면 완벽히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건조를 진행합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방사능 계측을 위한 전처리 과정의 핵심은 이와 같이 큰 용량으로부터 작은 용량으로 부피를 줄이고 방사능 계측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파우더 형태로 모든 준비가 끝난 AMP는 계측 용기에 담겨 감마액종 계측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계측기인 HPG 검출기, 고순도 계림환용 검출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한번 이 안에 들어가게 된 시료는 정확히 8만 초 동안 정밀하고도 예민한 방사성 계측기기를 통해 시료가 방출하는 감마선의 종류 및 에너지를 측정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료 안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의 에너지를 알면 시료 속의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고 카운팅 계측 횟수를 통해 시료 속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알아냄으로써 해수 속 방사성 물질의 농도 그리고 종류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와 같은 모습의 데이터가 시료에서 방출된 다양한 에너지의 감마선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661kV 바로 세슘 동위원소가 방출하는 감마선의 에너지들 중 한 종류입니다. 이 위치에서 높은 카운팅이 발생할 경우 해수 속에 세슘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하겠지만 지금 시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슘의 양은 매우 극히 미미한 양이죠. 오늘 함께한 과정은 AMP를 활용해 세슘 동위원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측정 과정이지만 남은 해수의 MnO2, 즉 이산화망가니즈를 처리함으로써 몇몇 주요한 다른 감마 액종들을 킨스에서는 더욱 면밀히 측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한 원자력 발전소 주변 해수에서도 이러한 시설 근처 지하수에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 방사성 물질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시하는 일을 바로 이곳 킨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마 액종만큼이나 원자력 발전소 및 주변 시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처음 도입으로 소개했던 삼중수소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삼중수소는 해수에서 녹아들어 방류되거나 또는 공기 중으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어 해수 분석은 물론 대기 포집을 통한 방법으로도 계측되고 있습니다. 해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1리터만큼의 시료를 수전해와 증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0ml만큼으로 농축시킨 뒤 다시 이것을 증류를 통해 10ml만큼으로 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수전해를 통해 빠져나가는 수소는 전부 중성자가 없는 수소들로서 수전해를 오래 지속하면 할수록 해수 안에 삼중수소의 농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즉 수전해를 활용해 삼중수소를 온존하면서도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ml만큼으로 농축된 해수에 섬광체 10ml를 섞어주어 섬광을 내뿜을 수 있는 칵테일 상태의 시료 20ml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내부에서 삼중수소가 방사성 붕괴를 하게 되면 섬광체는 이때 발생한 베타선에 반응하여 아주 미미하지만 사방으로 빛을 발산하게 되고 이것을 화면에 보이는 측정 장비인 액체 섬광 계수기에 넣어주면 총 600분이라는 시간을 몇 등분으로 나눠 이 삼중수소 시료가 발산하는 빛이 몇 번 빛을 발산하였는지를 카운팅함으로써 해수 속에 스며든 삼중수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삼중수소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 해양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아니면 인공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우리 지구 환경 속에서 존재하던 방사성 물질이 해양에 도달해서 지금 현재 해양에 존재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을 통칭해서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에서 우리 해양 방사능을 감시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들은 구분해서 알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그 해양 방사능 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에 방사성 물질을 공급해주는 인위적인 소스가 되는 발전소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네. 발전소 운영으로부터 해양 환경으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네.
혹시 모를 누출을 저희들이 감시하는 목적으로 해양 방사능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그 폐기물이나 이런 방사능 물질들이 해양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기를 통해서 해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기를 통해서요? 그렇죠. 해양에서 직접 뭐 유출이 되거나 방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류나 맞습니다. 아니면 누출 같은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해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 네. 그리고 이제 그 해수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양 생물, 해조류나 어류나 그 다음에 폐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사능 조사, 그런 기반으로 살아갔던 생물들이 이제 죽거나 누구에게 잡혀 먹거나 그러면 이제 사체가 되거나 부스러기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해저 퇴적층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저 퇴적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아,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는 조개나 이런 것들은 또 해저 퇴적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저 퇴적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또 해양 생물에 대한 조사, 이런 이제 포괄적인 해양 방사능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 감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방사능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낮은 수준의 방사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주변의 방사능 물질이 그 사고의 영향으로 얼마만큼 많이 오염이 돼서 얼마만큼 많이 번져 나가서 이제 오염 지역이 확대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영향 유무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석 부분이고요. 네. 첫 번째 부분인 그 충분히 안전하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지루한 작업이죠. 계속해서 낮은 농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 낮은 농도가 유지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감시 결과를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회에 가서 이야기할 때 방사능 분석이 어려운 이유가 충분히 낮은 것을 똑같이 매일 반복해서 낮다는 걸 보여주는 걸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환경 감시는 그 두 가지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이벤트가 발생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그런 관측이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 및 감시 활동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하죠. 이러한 취지 아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정보의 효율적 공개를 위해 2016년 6월부터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포털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포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까요?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라는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사이트는 어떤 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건가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방사선의 이용에 따른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규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규제 활동들의 내용과 그리고 자세한 그런 절차들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 아까 전에 저희가 본 해양 환경 방사능 감시 이렇게 있네요. 그렇고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위에 상단에 있는 저런 메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따로 이제 뽑아서 바로 갈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한눈에 보는 원자력 안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 메뉴를 찍으면 그 해당되는 정보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메뉴 중에 사고 고장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 고장 현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력 시설,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죠. 간단하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고 고장들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여기서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사고 고장을 가보면 여기 보면 시설리라고 되어 있죠. 고리 3호기에서 지난 7월 12일에 원자로 자동 정지가 발생을 했네요. 이거 보도자료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신문에도 보통 나오는데요. 그죠? 네네네. 그럼 그 신문에 나오는 거는 그냥 정지가 됐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요 메뉴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보고서도 이렇게 있네요. 발생 일자는 언제였고 그때 뭐 발전소의 상태
네. 원자로 출력은 93.2%니까 거의 100% 운전하는 상태였고요. 네. 발전소 종사자들이 보고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까지도 자세히 보고서에는 들어있는데 네.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사고가 나고 나면 네. 그럼 이게 보리사목이 주변에 살고 있다. 네. 이런 사고가 났다고 이제 언론이 왔는데 혹시 방사능 물질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클릭을 하시면 네. 이게 방사선 관련 사항도 이제 특별히 나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만 저희는 요걸 참고를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뜻은 그래서 네. 방사능 물질이 나와서 뭔가 문제가 될 사항이 없었다. 유출이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네. 방출이 사실은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하죠. 그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예. 이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감시를 철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 바다로 와서 네. 우리나라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그 방사능 물질을 먹어서 예. 그 물고기를 다시 우리가 먹으면 안 되니까. 안 그렇죠? 되죠. 예. 그래서 중점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바닷물이 바닷물. 오염이 되느냐라는 걸 감시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실제로 바닷물 오염 여부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부분을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네, 붉은 점이 있고 파란 점이 네. 있네요. 후쿠시마 방류 우려를 계기로 분석 활동을 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오, 그렇군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제주도 부근 그리고 저 울릉도 독도 부근을 추가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측정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강화를 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촘촘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원래 파란색은 하고 있었던 곳이고 네.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빨간 점을 이렇게 추가해서 더 측정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강화 정점 해수 6개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러네요. 추가한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제주도 가까운 이 부근에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슘 137이 해수 방사능을 분석할 때 주로 참조하는 방사성 핵종이고요. 네. 삼중수소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돼서 추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둘 다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값을 보면 이게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네. 걸 알려면 그동안 있던 값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네. 뭔가 이상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2020년 범위가 나와 있고 20년 범위가 나와 있고 21년 범위가 나와 있고 네. 현재는 양이 상당히 작아서 이상이 없다라는 값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변화가 생기면 그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이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잡은 물고기들을 철저히 검사해서 사람들이 못 먹게 한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물론 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항의도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방사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면 불안하죠. 이 바다에 가서 놀러 가도 되나 해수욕을 해도 되나 이렇게 불안한데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하고 감지를 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알려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안심이 되겠죠. 원자력 안전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용어도 상당히 어렵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정보를 접근하는 경로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방사선 관련해서 뭔가 뉴스에 나오고 뭐 이슈가 되더라도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이건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만드는 정보의 포탈 사이트예요. 포탈 사이트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찾아가서 저희들이 업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보고서들을 액세스할 수 있게 포탈로 만든 건데 포탈이라는 속성 때문에 사실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찾아가기도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관심이 있는 그 컨텐츠부터 특히나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해양 환경 방사능 감시 이 부분은 사실은 이해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또 관심도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이 원자력이나 방사선 안전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불안함으로부터 좀 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대상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방류가 정말로 안전한 곳인지, 원자력 시설이 정말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일은 우리의 문명을 이롭게 하는 이 원자력을 다루는 기술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에 관한 관리와 감독이 철저하고 엄밀하게 그리고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바른 과정과 절차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방사성 물질의 관리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라는 이 포털 사이트가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원자력에 관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과학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